네, 안녕하세요, 조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락입니다. 폭락.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과연 정말로 돈을 못 버는 걸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폭락이 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먼저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죠. 유튜브. 저는 이 알고리즘이 그게 정말로 기가 막히다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유튜브의 목표는 어떻게든 간에 이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그 영상을 봤다 그러면 영상이 계속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딱 봤을 때 뭐가 나오나요? 지금 폭락, 실패, 망한다, 실패한다, 바로 나오죠. 그렇죠? 이 폭락이란 실패라는 자체가 우리 마음에 어떤 거를 심어주냐면은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감을 부르고 있다 보니 이제 우리는 투자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나의 알고리즘이 100개, 1000개, 10,000개의 영상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네가 불안을 찍어보든 성공을 찍어보든 행동을 찍어보든 상관없어. 왜냐면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되거든. 이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애는 편한 걸 생각해요. 편한 거. 편한 게 뭐죠? 생각해볼까요? 불안, 실패, 이 두 개 단어를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뇌는 긍정,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어,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라는 글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불안, 실패, 이런 단어를 좋아할까요? 이거는요, 뇌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행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불안하잖아,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부정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불행, 실패, 이 두 개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실패, 폭락이란 키워드를 보는 게 아니고 긍정, 실행, 이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돈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움직이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위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위기에서 돈을 번 사람이 없었나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위기가 언제였죠? IMF죠. IMF 때 우리는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금리가 25%였어요. 재미난 것은요, 금리가 25%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많게는 2배, 5배, 10배까지 벌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위기가 언제였었죠? 그렇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는 다들 망한다, 안 된다, 죽어난다 했었지만은 그 중에 누군가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 그렇죠. 새로운 키워드였죠. 배달, 택배, 마스크라는 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고 모두 다 실패하고 망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배달, 택배, 마스크 정말로 크게 흥했잖아요.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안에서 누군가는 소비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망한다.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가난해진다 그러면 누군가는 점점 부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써가지고 돈을 버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떠있죠. 뭐라고? 야, 실패할 거야,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한 번도 망해보지 않고 한 번도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되냐, 이런 건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죠. 하지만 나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죠. 지금이 어려워서 돈을 못 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서 돈을 못 번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고자 마음먹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이 변화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뇌는 그렇거든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피하고 살아간다. 유재석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귀찮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화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폭락을 해서 돈 못 버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니까 못 버는 거다. 전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급등장가, 하락장에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누가 이 시장에서 손실 안 본 사람이 있었나에 대해서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봉구에 2억에 팔렸던 빌라, 재개발 재건축 빌라 지금 1억에도 안 팔려요. 인천에 있었던 빌라 2억 5천짜리 샀던 사람들 1억에도 안 팔려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무도 안 삽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동산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값 오르죠. 금리 오르죠. 건축비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손실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 저는 생각했거든요. 수익률 6% 이상 됐었던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더라고요. 6%라는 게 그런 거죠. 이자가 올랐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버티는 수익률이 딱 6%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익의 부동산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월세. 월세가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버티는데 문제 없다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공식적인 게 있구나. 공식적인 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공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실패했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나의 투자 마인드에 대한 게 아직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들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가할 자신도 없고요.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합니까? 맞아요. 상가 투자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상가 투자하기 쉬워?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 합시다. 오피스텔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죠.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오피스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노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 사람은 서울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더 모이고 싶어 해요. 이 서울을 노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공급이 당분간 힘들어요. 서울은 오피스텔을 못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분양 안 되고 위축돼 있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급은 당분간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라는 여파 때문에 전세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월세로 많이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월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세라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월세가 가속화되는 거죠. 월세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어? 올라야지. 수요자가 있어? 올라야지. 그럼 이 수요자가 있는 것에 대한 막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급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공급이 있어? 공급이 없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상가 투자를 좋아하지만 오피스텔 얘기 드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구로 줄어들지만 서울 인구는 늘어라는 것이고 서울을 찾는 사람 많아라는 거고 서울에서도 안전하게 하면 돼. 서울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수도권에 안전한 것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세가 올라? 그럼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 수익률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얘기해 볼게요. 임대료가 5만 원 올랐어. 그러면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올려주긴 해봤어. 그런데 이 5만 원이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죠. 어떻게 될까요? 5만원 오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월세 5만원 오르면 수익률 6% 기준으로 1,000만원 가량의 건물 상승으로 이어져요. 수익률로 따진다 그러면 1,000만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기만 하니까 내 스스로 우리 오피스텔 가격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안 줄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올랐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세 올리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얼마 들어갈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사는데 얼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오피스텔 들어가면 보조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죠. 많게는 3,000만 원 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경제 교육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솔직히 오피스텔 얼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경매나 공매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보증금만 있어도 오피스텔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렌즈가 받았던 낙찰받았던 오피스텔 있죠. 요거예요, 요거. 감정가 1억 9천만 원짜리를 1억 1,400에 받았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월세가 얼마냐? 그러면 1,000에 80이에요. 이거 90% 대출 받았거든요. 90%? 그럼 1억 1,400에서 90% 받았다 그러면 내 돈은 1,1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취득세 더하면 얼마다? 1,400, 1,500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 거죠. 내가 오피스텔에 들어간다 그러면 1,000에 80이잖아요. 500만 원 더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이자는 얼마죠? 1억에 대한 이자를 내겠죠? 뭐 한 40만 원? 45만 원? 그러면 3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30만 원 내겠죠.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자 46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순수익이 34만 원이에요. 누군가는 내가 매입하지 않아서 34만 원을 계속 낸다. 이건 거예요.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누가 부자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매매가가 얼마예요?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1억 9천에서 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 번 거예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따졌지만 8천만 원 가량 번 거예요. 7, 8천만 원 가량은. 매입가가 1.145억 되는 거고 예상 매도가가 1.9억.
그러면 7천만 원 번 겁니다. 7천만 원 수익이에요. 그리고 매달 34만 원을 버는 거예요. 팔면은 7천만 원 수익인 거고 매달 34만 원 수익인 거예요. 렌지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가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 남짓입니다. 1,000만 원.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라니까요. 많이 안 들어갔죠. 내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라는 거를 한 번만 듣잖아요. 내가 매달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돈 34만 원을 안 줘도 된다.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죠. 이렇게 돈을 주다가 2년 뒤에 또 올려요. 5만 원을 또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매달 집주인한테 40만 원을 그냥 거저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세입자는 계속 가난해집니다. 가진 사람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 더 알고 모르고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에 대한 조그마한 차이가 모든 걸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수업을 만들었어요. 지금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이걸 잘할 수 있거든요. 일명 낙찰의 민족입니다. 낙찰의 민족. 간단합니다. 저는 물건 찾는 걸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고 수익도 내봤기 때문에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 정확히 알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 경매라는 것, 공매라는 걸 통해서 아직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 생각했죠. 오케이.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봤고요. 어려운 거 다 풀어봤고요. 1200평짜리 상가도 받아보고요.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건물도 사보고요. 리모델링 해보고요. 신축해보고요. 1억짜리 상가도 해보고요. 오피스텔 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 노하우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낙찰의 민족에서. 낙찰의 민족의 장점은 좋은 물건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못 받아? 그건 누구 탓이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접니다. 그래서 수강료의 80%를 환급해 드립니다. 자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95%에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은 5%의 실행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95%에 대한 물건 분석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현장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맞다 그럼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지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는 물건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20개든 30개든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뽑아서 내가 매입하고 싶은 낙찰받고 싶은 물건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95%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실행만 하시면 돼요.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봐드립니다. 내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 불안해요.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95% 움직일 테니까요. 5%만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속에서도 누군가 돈을 벌어갑니다.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카카오톡방이라든지 수업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